안녕하십니까? 꿀탱크TV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상황을 상상해 보신 적 있습니까? 같은 경기장에서 뛰는데 어떤 선수는 가벼운 운동화를, 어떤 선수는 무거운 철신발을 신고 달려야 하는 상황 말입니다. 바로 지금 한국 자동차 업계가 미국 시장에서 겪고 있는 현실이 그렇습니다. 지난 8월 첫째 날 미국이 유럽연합과 일본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15%로 낮춘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산 자동차에는 여전히 25%의 고율 관세가 유지되고 있죠. 단순히 10%포인트 차이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이 숫자 뒤에는 한국 자동차 산업 전체의 운명이 걸려 있습니다. 오늘 꿀탱크TV는 이 불공정한 관세 게임의 전말과 그 속에 숨겨진 복잡한 이해관계를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재집권하면서 내세운 핵심 공약 중 하나가 바로 미국 제조업 부활이었습니다. 그는 외국산 자동차와 부품에 강력한 관세 장벽을 세워 미국 내 생산을 늘리고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선언했죠. 단순한 선거 공약이 아니었습니다. 취임 직후부터 그는 이 약속을 현실로 만들기 시작했어요. 지난해 12월부터 미국 무역대표부는 주요 자동차 수입국들과 개별적으로 관세 협상을 시작했습니다. 이때부터 벌써 한국 업계에는 불안감이 퍼지기 시작했죠. 왜냐하면 미국의 협상 방식이 예전과는 완전히 달랐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다자간 무역협정이나 세계무역기구 체제 안에서 모든 국가에게 동일한 기준을 적용했다면 이번에는 철저히 양자 협상을 통해 국가별로 서로 다른 조건을 제시하고 있었거든요. 이른바 당근과 채찍 전략이었습니다. 미국이 원하는 조건을 받아들이는 나라에게는 관세 인하라는 당근을, 그렇지 않은 나라에게는 고율 관세라는 채찍을 휘두르겠다는 뜻이었죠. 일본과의 협상은 비교적 순조롭게 마무리됐습니다. 토요타, 혼다, 닛산 등 일본 자동차 업체들이 미국 내 생산시설 확대와 현지 고용 증대를 구체적으로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토요타는 켄터키 공장에 추가로 13억 달러를 투자해 연간 생산량을 50만 대에서 80만 대로 늘리겠다고 발표했고, 혼다는 오하이오 공장에 생산 라인을 하나 더 신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닛산도 테네시와 미시시피 공장에 총 17억 달러를 추가 투입하기로 했어요. 이런 구체적인 투자 계획이 미국 측을 만족시켰고 결국 15% 관세율 적용이라는 결과를 얻어낸 거죠. 유럽연합도 비슷한 패턴이었습니다. 독일의 메르세데스 벤츠, BMW, 폴크스바겐 등이 미국 남부 지역의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BMW는 사우스캐롤라이나 공장을 확장해 연간 생산량을 45만 대에서 70만 대로 늘리겠다고 약속했고, 메르세데스 벤츠는 엘라베마 공장에서 전기차 생산을 본격화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폴크스바겐도 테네시 공장에 추가로 22억 달러를 투자해 전기차 생산 기지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했어요. 그런데 왜 한국만 25% 관세의 늪에 빠져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지난 8개월간의 한미 관세 협상 과정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한국 정부는 지난 7월 미국 측과 15% 관세 인해 원칙적으로 합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당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미국과의 협상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돼 조만간 관세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 있게 말했죠. 하지만 여기에는 중요한 전제 조건이 붙어 있었습니다. 바로 한국 기업들의 미국 내 3,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 약속이었습니다. 문제는 이 투자 조건을 둘러싸고 양국 간 세부적인 이견이 발생했다는 점입니다. 미국 측은 즉각적이고 구체적인 투자 계획을 요구했지만 한국 기업들은 시장 상황과 수익성을 고려한 단계적 투자를 원했습니다. 특히 현대차와 기아는 미국 내 추가 공장 건설보다는 기존 엘라베마 공장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을 선호했어요. 새로운 공장을 짓는 데는 최소 30억 달러가 들고 완공까지 3년 이상 걸리거든요. 게다가 미국의 까다로운 환경 규제와 노동법을 고려하면 수익성 확보도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더 복잡한 것은 투자 약속의 내용이었습니다. 한국이 제시한 3,900억 달러에는 자동차뿐만 아니라 반도체, 배터리, 조선, 화학, 심지어 케이팝 관련 문화 산업까지 포함되어 있었거든요. 미국 입장에서는 자동차 관세 인하의 직접적인 대가로 받는 투자라기보다는 전반적인 한미 경제 협력의 일환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구조였죠. 협상이 지연되는 사이 8월 첫째 날이 되었고, 결국 한국산 자동차만 홀로 25% 관세에 멍해를 지게 된 겁니다.
이때부터 한국 자동차 업계에는 본격적인 비상등이 켜졌어요. 이미 그 영향은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2025년 2분기, 즉 4월부터 6월까지 현대차와 기아의 영업이익이 약 1조 5천억 원 감소했다고 분석됐습니다. 이는 고율 관세가 직접적으로 기업 수익성에 미친 타격을 보여주는 수치입니다. 현대차 미주법인 관계자는 같은 품질의 차량을 미국에 수출하는데 일본이나 독일 차보다 10%더 비싸게 팔아야 하는 상황이라며, 이는 단순히 가격 경쟁력 문제를 넘어 브랜드 이미지에까지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토로했습니다. 구체적인 수치로 보면 더욱 심각합니다. 현대 소나타의 경우 미국에서 2만 8천 달러에 판매되던 것이 관세 인상 이후 3만 1천 달러로 올랐어요. 같은 가격대의 도요타 캠리나 혼다 어코드와 비교하면 2천 달러 이상 비싼 가격이 된 거죠. 소비자들이 굳이 더 비싼 한국차를 선택할 이유가 줄어든 겁니다. 기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기아 K5는 관세 인상 전 2만 5천 달러 선에서 판매되었는데 지금은 2만 8천 달러까지 올랐어요. 이는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중형 세단 시장에서 치명적인 약점이 되고 있습니다. 판매량 감소는 곧바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상반기 현대차의 미국 내 판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 18% 감소한 32만 대를 기록했고, 기아는 24% 감소한 28만 대에 그쳤습니다. 같은 기간 토요타는 오히려 7% 증가했고 BMW도 12% 늘었거든요.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앞으로의 전망입니다. 업계 전문가들은 현재 관세 체계가 유지될 경우 올해 말까지 현대차와 기아의 미국 시장 점유율이 현재 8.2%에서 6.9%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분석했어요. 이 사건을 깊이 파고들수록 단순히 드러난 관세율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미묘한 흐름들이 포착되더군요. 이번 사태의 본질을 파악하기 위해 관련 정부 보고서는 물론 국제무역기구의 최신 동향 자료까지 샅샅이 살펴봤습니다. 우선 미국의 자동차 관세 정책을 자세히 분석해보니 이는 단순한 보호무역 조치를 넘어선 전략적 산업 정책의 일환임을 알 수 있습니다. 트럼프 2기 정부는 자동차 산업을 국가 안보와 연결된 핵심 산업으로 규정하고 공급망의 미국 회귀를 통해 중국 등 경쟁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경제 정책이 아니라 지정학적 전략의 일환인 거죠.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미국이 각국과의 협상에서 적용한 서로 다른 잣대입니다. 일본의 경우 40년 이상 축적된 미국 내 자동차 생산 역사가 결정적으로 유리하게 작용했습니다. 토요타는 현재 미국에서 연간 200만 대 이상의 자동차를 생산하고 있고, 혼다와 닛산을 포함하면 직간접적으로 약 47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어요. 이는 단순한 투자를 넘어서 미국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특히 일본 자동차 기업들이 주로 자리 잡은 오하이오, 켄터키, 인디아나 등의 주들은 전통적인 제조업 지역이면서 동시에 대선에서 중요한 경합 지역들이기도 합니다. 이들 지역의 정치인들과 유권자들이 일본 기업들에 대해 우호적인 것은 당연한 일이죠. 실제로 켄터키 주지사는 작년 선거 유세에서 토요타 없는 켄터키는 상상할 수 없다고 공개적으로 발언했고, 오하이오 상원의원도 혼다는 이미 오하이오 기업이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유럽연합, 특히 독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독일 3사를 중심으로 미국 남부 지역에 대규모 생산 기지를 구축해 왔어요. 엘라베마의 메르세데스 벤츠, 사우스캐롤라이나의 BMW, 테네시의 폴크스바겐까지 이들은 각각 연간 30만 대 이상을 생산하면서 지역 경제의 핵심 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들 주의 정치인들이 적극적으로 독일 기업들의 관세 인하를 지지한 것도 바로 이런 경제적 이해관계 때문이었어요. 엘라베마 주지사는 메르세데스 벤츠 덕분에 엘라베마가 프리미엄 자동차 생산의 중심지가 되었다고 자랑스럽게 말하고 있거든요. 반면 한국의 상황은 어땠을까요? 현대차와 기아는 미국 내에 엘라베마 공장 하나만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간 생산 규모도 약 35만 대 수준으로 일본이나 독일에 비해 현지 생산 비중이 현저히 낮은 편이죠. 더 중요한 것은 한국 기업들의 미국 진출 시기가 상대적으로 늦었다는 점입니다. 현대차가 엘라베마 공장을 가동한 것은 2005년입니다. 토요타가 1988년에 켄터키 공장을 시작한 것과 비교하면 17년이나 늦은 출발이었어요. 이 시간 차이는 단순히 역사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역사회와의 유대감, 정치인들과의 네트워크, 그리고 무엇보다 현지에서의 인지도와 신뢰돼서
큰 차이를 만들어낸 거죠. 더 결정적이었던 것은 투자 약속의 구체성과 실현 가능성이었습니다. 한국이 제시한 3,500억 달러 투자 계획을 면밀히 분석해 보니 자동차뿐만 아니라 반도체, 배터리, 조선, 화학, 심지어 문화 콘텐츠까지 포함된 종합 패키지였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자동차 관세 인하의 직접적인 대가로 받는 투자라기보다는 전반적인 한미 경제 협력의 일환으로 인식될 수밖에 없는 구조였죠. 게다가 이 투자 계획의 상당 부분이 이미 기존에 발표된 프로젝트들의 재포장이라는 점도 미국 측의 회의적 시각을 낳았습니다. 삼성전자의 텍사스 반도체 공장 171억 달러 투자, LG 에너지 솔루션의 미시간 배터리 공장 26억 달러 투자 등은 관세 협상과 무관하게 이미 진행 중이던 사업들이었거든요. 미국 협상팀 입장에서는 새로운 것이 뭐가 있느냐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실제로 미국 무역대표부의 한 관계자는 익명을 조건으로 한국이 제시한 투자안의 80% 이상이 이미 확정된 기존 계획들이었다며 자동차 관세와 직접적인 연관성을 찾기 어려웠다고 증언했습니다. 아마 지금쯤 이런 의문이 드셨을 겁니다. 그럼 한국도 미국 내 자동차 생산을 대폭 늘리면 되는 것 아닌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우선 비용 문제가 있습니다. 미국 내 자동차 공장 하나를 새로 짓는 데는 최소 30억 달러 이상이 필요합니다. 기존 엘라베마 공장의 생산 능력을 2배로 늘리는 것만으로도 15억 달러가 소요된다고 현대차는 추산하고 있어요. 더 큰 문제는 수익성입니다. 미국의 제조업 평균 임금은 시간당 28달러로 한국의 12달러보다 2.3배 높습니다. 각종 안전 규제와 환경 규제, 그리고 까다로운 노동법까지 고려하면 생산비 차이는 더욱 벌어져요. 현대차가 한국에서 생산한 차를 25% 관세를 물고 수출하는 것과 미국에서 직접 생산하는 것 중 어느 쪽이 더 유리한지는 정교한 계산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여기서 또 다른 질문이 나옵니다. 그럼 현대차와 기아가 미국 시장을 포기해야 하는 건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은 연간 1,500만 대 규모의 세계 2위 자동차 시장입니다. 이 시장을 포기한다는 것은 곧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진다는 의미와 같아요. 더욱이 미국은 전기차 시장에서도 중국 다음으로 큰 시장이거든요. 미래 성장 동력인 전기차 시장에서 미국을 포기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그렇다면 한국 기업들은 어떤 전략을 취해야 할까요? 여기서 세 번째 질문이 나옵니다. 다른 성공 사례는 없을까? 실제로 있습니다. 바로 전기차 시장에서의 차별화 전략이에요. 현대차의 아이오닉 시리즈와 기아의 EV 시리즈는 미국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아이오닉 6는 미국 자동차 전문지 모터 트렌드에서 올해의 채 선정되기도 했죠. 관세가 높아도 기술력과 디자인으로 승부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사실 자동차를 둘러싼 관세 분쟁은 어저늘의 일이 아닙니다. 지난 반세기 동안 비슷한 패턴이 반복되어 왔어요. 1980년대 일본차가 미국 시장을 석권하자 미국은 자발적 수출 규제를 요구했고 결국 일본 기업들이 미국 내 생산을 시작하게 됐죠. 당시 혼다가 오하이오에 토요타가 켄터키에 공장을 세운 것이 바로 그 결과물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당시 일본 기업들도 처음에는 저항했다는 점입니다. 토요타는 1980년대 초까지만 해도 일본에서 만든 차가 품질이 더 좋다며 현지 생산을 꺼렸어요. 하지만 결국 현실을 받아들이고 미국 진출을 결정했고 그 결과 지금의 토요타가 있게 된 거죠. 2000년대 들어서는 독일차 차례였습니다. 메르세데스 벤츠가 엘라베메, BMW가 사우스캐롤라이나에 공장을 지은 것도 비슷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당시 독일 기업들은 독일의 정교한 기술력을 미국에서 구현할 수 있을까라는 우려를 했지만 결국 성공적으로 현지화를 이뤄냈어요. 이제 한국 차의 차례가 온 셈이죠. 다만 과거와 다른 점은 지금의 미국이 훨씬 더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조건들을 내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그냥 와서 공장만 지으면 된다는 시기였다면 지금은 몇 년까지 얼마만큼 투자하고 몇 명을 고용하고 어떤 기술을 이전할 것인가까지 구체적으로 요구하고 있어요. 이번 관세 차별 사태를 더 큰 틀에서 보면 미국 주도의 글로벌 공급망 재편 전략의 일환임을 알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과 우크라이나 전쟁을 겪으면서 미국은 핵심 산업의 해외 의존도를 줄이고 동맹국 중심의 공급망을 구축하려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는 그 핵심 대상 중 하나죠. 특히 전기차 시대로의 전환 과정에서
배터리, 반도체, 히토류 등 핵심 부품의 안정적 공급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미국은 이런 부품들을 중국에 의존하는 구조를 깨뜨리고 한국, 일본, 대만 등 동맹국과의 협력을 통해 새로운 공급망을 만들려 하고 있어요. 실제로 미국은 작년부터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통해 중국산 배터리나 부품을 사용한 전기차에 대해서는 세액공제 혜택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대신 한국의 LG 에너지 솔루션, SK온, 삼성 SDI가 미국에서 생산한 배터리에 대해서는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죠. 이는 한국 기업들에게 기회이면서 동시에 도전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한국에게는 위기이면서 동시에 기회이기도 합니다. 단순히 완성차 수출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미국이 원하는 공급망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제안할 수 있기 때문이죠. 실제로 한국 기업들의 배터리 기술력은 세계 최고 수준이고 반도체 위탁 생산 능력도 뛰어납니다. 이런 강점들을 자동차 관세 협상과 연결할 수 있다면 새로운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이 관세 차별이 실제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미국 소비자들의 선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같은 가격대의 중형 세단을 놓고 보면 현대 소나타는 일본 도요타 캠리나 독일 폴크스바겐 파사트보다 3,000달러 정도 비싸게 책정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는 곧 판매량 감소로 이어지고 있어요. 실제로 올해 상반기 현대차와 기아의 미국 내 판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8%, 24% 감소했습니다. 같은 기간 일본차와 독일차는 오히려 증가세를 보인 것과는 대조적인 결과죠. 미국 전역에 있는 현대차와 기아 딜러들의 고충도 만만치 않습니다.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의 한 현대차 딜러는 같은 고객이 현대차와 도요타 차를 두고 고민할 때 가격 차이 때문에 도요타를 선택하는 경우가 급격히 늘고 있다고 증언했습니다. 텍사스 댈러스의 기아 딜러도 관세 인상 이후 고객들이 먼저 가격을 묻는 경우가 많아졌다며 예전에는 디자인이나 기능을 먼저 물어봤는데 이제는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다고 토로했어요. 더 심각한 것은 브랜드 이미지에 미치는 장기적 영향입니다. 현대차와 기아는 지난 15년간 품질 개선과 디자인 혁신을 통해 가성비 브랜드에서 프리미엄 브랜드로 이미지를 전환해 왔습니다. JD 파워 품질 조사에서도 꾸준히 상위권을 기록해 왔고, 특히 디자인 부문에서는 독일 브랜드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로 성장했어요. 하지만 관세로 인한 가격 상승이 이런 노력에 찬물을 끼얹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비자들에게는 한국차 사라 비싼 차라는 인식이 생겨나고 있고, 이는 브랜드 포지셔닝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한 미국 자동차 업계 전문가는 관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현대차와 기아가 지난 10여 년간 쌓아온 브랜드 자산이 크게 손상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젊은 소비자층에서의 변화가 두드러집니다. 30대 초반까지의 밀레니얼 세대는 그동안 현대차와 기아의 혁신적 디자인과 기술력에 호감을 보여왔어요. 하지만 가격이 오르면서 이들이 다른 브랜드로 눈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단기적인 판매 감소를 넘어 장기적인 고객 기반 축소로 이어질 수 있는 문제예요. 중고차 시장에서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국차의 중고차 가격이 예전보다 빠르게 떨어지고 있어요. 신차 가격이 오르면서 상대적으로 중고차의 매력도가 높아진 측면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한국차에 대한 수요가 줄어든 영향도 큽니다. 이번 관세 차별 사태를 이해하려면 워싱턴 DC의 복잡한 정치적 역학관계도 살펴봐야 합니다. 자동차 관세 정책은 단순히 경제부처의 결정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의회와 각주 정부 그리고 업계의 로비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거든요. 일본과 독일 자동차 업체들은 수십 년간 워싱턴에서 강력한 로비 네트워크를 구축해 왔습니다. 토요타는 연간 로비 비용으로 약 500만 달러를 지출하고 있고 메르세데스 벤츠와 BMW도 각각 200만 달러 이상을 투입하고 있어요. 이들은 전직 정부 관료들을 고용해 의회 관계자들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 기업들의 워싱턴 로비는 상대적으로 약했습니다. 현대차와 기아의 연간 로비 비용은 합쳐봐야 100만 달러 수준이고 주로 무역 이슈보다는 안전 규제나 환경 규제에 초점을 맞춰왔어요. 관세 정책이나 산업 정책에 대한 체계적인 로비는 부족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더욱이 한국 기업들이 주로 진출한 엘라베마주는 공화당 성향이 강한 지역이지만 트럼프 정부 내에서도 상대적으로 영향력이 제한적인 주였어요. 반면 일본 기업들이 자리 잡은 오하이오,
켄터키, 인디애나는 대선에서 중요한 경합 지역들이고 독일 기업들의 사우스캐롤라이나와 테네시도 공화당 핵심 지지 기반 지역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내용을 종합해보면 이번 미국의 자동차 관세 차별은 단순한 무역 분쟁이 아닙니다. 글로벌 자동차 산업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게임 체인저이자 한국 기업들에게는 전략적 전환점인 셈이죠. 저는 이 사건의 전말을 파악하기 위해 여러 퍼즐 조각들을 맞춰봤습니다. 관세 정책의 세부 내용부터 워싱턴의 정치적 역학관계, 업계 내부의 갈등, 그리고 소비자들의 반응까지 모든 조각들을 모아보니 예상치 못했던 하나의 거대한 그림이 완성되더군요. 현재 한국이 직면한 선택지는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미국의 요구를 적극 수용해서 현지 생산을 대폭 확대하는 것입니다. 현대차가 계획하고 있는 조지아 전기차 공장이 그 첫 번째 시도라고 볼 수 있어요. 단기적으로는 막대한 투자 비용이 들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관세 리스크에서 벗어날 뿐만 아니라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미국 내 일자리 창출을 통해 정치적 지지 기반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하지만 이 전략의 위험성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미국의 높은 인건비와 까다로운 규제 환경에서 과연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더욱이 향후 미국의 정치 상황이 바뀌면서 다시 정책이 뒤바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요. 둘째, 수출 다변화를 통해 미국 의존도를 줄이는 전략입니다. 인도, 동남아시아, 중남미, 중동 등 성장하는 신흥 시장에 더 집중하는 방향이죠. 실제로 현대차와 기아는 인도와 인도네시아에서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고 브라질과 멕시코 시장에서도 점유율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이 전략의 장점은 리스크 분산입니다. 특정 국가의 정책 변화에 전체 사업이 흔들리는 위험을 줄일 수 있어요. 또한 신흥국 시장은 아직 성장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더 큰 수익을 낼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신흥국 시장의 불안정성과 구매력 한계는 여전히 과제입니다. 미국 같은 성숙한 시장의 규모와 수익성을 대체하기에는 아직 부족한 면이 있어요. 셋째, 기술 혁신을 통한 차별화로 관세 장벽을 극복하는 전략입니다. 전기차, 수소차, 자율주행 등 미래 모빌리티 기술에서 압도적 우위를 확보해서 가격 경쟁력을 넘어선 기술 경쟁력으로 승부하는 방법이죠. 현대차 그룹은 이미 이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수소차 분야에서는 세계 1위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고 전기차 전용 플랫폼 EGMP를 통해서는 충전 속도와 주행거리에서 경쟁사들을 앞서고 있어요. 자율주행 분야에서도 미국의 모셔널과 합작을 통해 기술 개발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이 전략이 성공하면 관세와 상관없이 소비자들이 한국 차를 선택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술 개발에는 막대한 투자와 시간이 필요하고 성공을 보장할 수 없다는 리스크가 있어요. 아마도 정답은 이 세 가지를 적절히 조합한 종합적 전략일 겁니다. 미국에서는 현지 생산을 늘리고 다른 지역에서는 수출 다변화를 추진하며 동시에 기술 혁신을 통해 전체적인 경쟁력을 높여가는 방향 말이죠. 중요한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선택의 순간이 왔다는 점입니다. 지금까지처럼 한국에서 생산해서 전 세계로 수출하는 방식만으로는 앞으로 살아남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에요. 하지만 위기는 곧 기회이기도 합니다. 이번 관세 사태를 계기로 한국 자동차 업계가 더 강해질 수 있다면 향후 글로벌 경쟁에서 더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을 거예요. 실제로 과거 일본과 독일 기업들도 비슷한 위기를 겪으면서 오히려 더 강한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했거든요. 자, 여기서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 사태는 단순히 현대차와 기아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한국의 모든 수출 기업들이 비슷한 도전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거든요. 반도체, 조선, 화학, 철강 등 모든 분야에서 현지 생산 압력이 거세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정부와 기업,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함께 고민해야 할 시점입니다. 어떻게 하면 한국 기업들이 새로운 글로벌 환경에 성공적으로 적응할 수 있을지 그 해답을 찾아가는 것이 우리의 과제일 것입니다. 오늘의 분석이 복잡한 국제 무역 환경 속에서 한국 기업들이 직면한 현실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변화하는 세계 속에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그 답을 찾아가는 여정에서 꿀탱크 TV는 계속해서 날카로운 분석과 통찰을 제공하겠습니다. 세상은 복잡하지만 꿀탱크 TV는 언제나 핵심을 짚어드립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